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의 국제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천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한 달 전 한국 방문해서 겪은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저는 베이징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상하이 홍차오 국제학교에 초임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맡은 반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대부분 부유한 중국인 자녀들과 일부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학교에서 저는 중국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가르치는데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천년의 찬란한 역사,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리고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칠 때 저는 항상 한국을 중국의 영향 아래 있던 작은 나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도 그랬고 중국의 역사 교과서도 그렇게 서술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들은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중국의 문자를 사용했죠. 심지어 그들의 왕은 중국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죠. 한국은 아직도 한국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나라예요. 1950년대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80년대까지도 매우 가난했죠. 1997년에는 IMF 경제위기로 국가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중국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이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의 한 초등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교사 대표로 제가 선발되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저는 상하이 푸동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중국이 훨씬 발전했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의 짧은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상하이 푸동 공항도 충분히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항 화장실조차 때때로 불쾌한 냄새가 나고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이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공항 하나 잘 지어놨다고 뭐가 대단한가. 체면 칠해일 뿐이야.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저는 한국 직원들의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 여권을 보여주자 한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중국 베이징 사람보다 더 표준적인 중국어였습니다. 아, 저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왔습니다. 상하이 홍차오 국제학교 교사입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즐거운 한국 방문 되세요. 직원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영한다는 느낌이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열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이나 기차에서는 항상 시끄러운 대화 소리, 휴대폰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로 가득한데 이곳은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통화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열차 안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의자도 깨끗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차나 지하철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음료수 자국,
심지어 침까지 보는 것이 일상인데 창밖 풍경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논밭이 정돈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너무나 맑았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늘 뿌연 스모그에 가려져 있던 하늘이 여기서는 그림처럼 파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마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과 고전적인 옛 서울역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것은 서울 성북초등학교의 김서연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놀랍게도 유창한 중국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천웨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우는구나.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이어진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중국 문화가 정말 흥미로워서요. 특히 당시를 좋아합니다. 천 선생님은 어떤 시인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백을 좋아합니다. 이백. 청평조사 정말 아름답죠. 구름 같은 옷에 꽃 같은 얼굴. 저도 정말 좋아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중국 고전시를 이렇게 잘 알다니. 그것도 원문으로 외우고 있다니. 김 선생님은 저를 학교 근처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 관광 안내 책자예요. 중국어 버전입니다. 시간 나시면 구경도 하세요. 저는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번역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만든 것처럼 자연스러운 중국어였죠. 호텔방에 들어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방이 작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비데가 달린 화장실, 공기청정기, 스마트 TV, 무료 와이파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비데는 중국의 5성급 호텔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죠. 저는 TV를 켰습니다. 한국 방송이 나왔는데 자막이 있어서 대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기술 개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뷰티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퀄리티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상하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서연 선생님과 함께 성북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건물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잔디 운동장, 최신식 놀이시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지붕, 중국의 국제학교보다 더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리 특별한 학교가 아니에요. 서울의 평범한 공립초등학교죠.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학교라고요?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박정민 교장 선생님도 중국어를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천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베이징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았어요. 중국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았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한국은 중국에서 배우는구나. 하지만 이어진 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또 당황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학 교육은 정말 체계적이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창의성 교육을 더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오늘 수업을 참관하시면 그 차이를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참관한 것은 3학년 국어 수업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이지우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선생님은 그 가운데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우리 동네 이야기였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파는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발표하자 다른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 할머니가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저마다 의견을 냈습니다. 가게 홍보 포스터 만들기, SNS에 소개하기, 직접 가서 청소 도와드리기.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8살 아이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니. 중국 아이들은 이 나이에 아직 한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쉬는 시간에 김서연 선생님이 저에게 한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든 문자예요. 당시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왕이 직접 만든 거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다니. 문화적 단절 아닌가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0%가 되었죠.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으니까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자를 배워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글을 쓰죠. 효율적이니까요. 천 선생님,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김 선생님이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예요. 인사말이죠. 이제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이응은 이응, 아는 아. 놀랍게도 5분 만에 저는 그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해요. 보세요. 5분 만에 한국어를 읽으셨어요. 한자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5분 만에 외국 문자를 읽다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놀랐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급식 메뉴였습니다. 현미밥,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과일.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해요.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중국 학교 급식을 떠올렸습니다. 기름진 음식, 조미료 범벅,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운. 학생들은 밥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식판을 정리하고 분리수거까지 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흘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친구가 자연스럽게 휴지를 건네주었고 그 아이는 스스로 닦았습니다. 선생님이 나서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서로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컴퓨터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3학년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공룡이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이에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은 블록 코딩으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8살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니. 더 놀라운 것은 한 아이가 물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공룡 대신 우리가 그린 캐릭터를 넣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하면 돼요. 아이들은 각자 창의적인 캐릭터를 그려서 게임에 넣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얼굴을, 어떤 아이는 좋아하는 동물을 그렸습니다. 저는 중국 교육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는 다양한 특별 활동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바이올린, 로봇 만들기, 요리, 미술. 저는 태권도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아이들은 하얀 도복을 입고 진지하게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기합. 하나, 둘, 셋. 작은 체구의 아이들이 내는 기합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범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에요. 인내와 예의, 극기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이들은 수련이 끝난 후 서로에게 인사하고 도장을 나가기 전에도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돌아보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다니.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학습한다니.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경제 발전, 문화. 검색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약 33,000달러,
중국의 1인당 GDP 약 1만 2천 달러. 한국의 교육 수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문해율 99.9%.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 보유. KPOP,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세계적 인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다음 날, 저는 한국 선생님들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천 선생님, 중국 교육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서연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체계적인 것,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맞아요. 중국 학생들의 학습 열의는 정말 대단하죠.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중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을 찾고 있었죠. 이지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더하려고 노력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돕는 거군요. 네.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이 더 중요해요. 21세기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시대니까요. 주말에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자리를 양보했고 노약자석은 비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았습니다. 명동에 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줄을 서지 않고 반면 한국인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한국 물건 싸네. 역시 후진국이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이 후진국? 오늘 며칠 동안 본 것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알 수 있는데. 일요일에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받았는데 완벽한 중국어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만큼 크지는 않지만 자연과의 조화,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존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서 273년간 방치되었다가 1867년에 재건되었죠. 일제강점기에 또다시 훼손되었지만 독립 후 꾸준히 복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역사를 겪고도 이만큼 발전했다고. 중국은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도. 저녁에는 김서연 선생님이 추천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나물, 음식이 나오자 저는 또 놀랐습니다. 반찬이 12가지나 되었고 모두 무료였습니다. 이게 다 무료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반찬은 기본이에요.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세요. 음식 맛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고 건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음식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반찬을 남기며 말했습니다. 에이, 김치는 역시 맛없어. 우리 파오차이가 훨씬 낫지. 저는 김치를 먹어봤습니다. 파오차이와는 완전히 다른 발효된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마지막 날, 저는 6학년 역사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였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옛날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활발히 교류했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발전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나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공 관계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국제 질서였어요.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한글 같은 위대한 발명도 했죠. 중국에서 배운 것도 많지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도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중국보다 뛰어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각 나라마다 장점이 있어요. 중국의 5천년 역사와 문화는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서로 배우고 존중해야 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죠. 마지막 날 저녁, 환송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교육 시스템, 문화, 시민의식,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김서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천 선생님, 우리도 중국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죠. 박정민 교장 선생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거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교육의 질, 문화의 깊이,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또다시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저런 모습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무질서 한 줄, 더러운 화장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다녀오셨어요? 어때요, 거기? 가난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중국이 훨씬 부자인데.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선생님, 한국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죠. 한 아이가 비웃었습니다. 에이, 선생님도 이상해요.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우리 중국이 최고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와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업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대신 아이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토론 수업을 시도했고 창의적인 활동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시험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한 학부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인데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동료 교사들은 제 변화를 비웃었습니다. 천 선생, 한국 갔다 와서 이상해졌어.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왕 선생은 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왕 선생님, 한글이라는 문자를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래요. 배우는데 하루면 충분하다고. 한자를 버리고 만든 열등한 문자지. 그런데 한국의 문맹률은 0%에 가깝대요. 우리 중국은요? 왕 선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반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토론 수업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공부만 했는데 요즘은 책도 읽고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끌어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리고 지역 교육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인가. 인터뷰 당일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땠나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이 잘 되어 있었어요.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건가요?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사는 매국노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일부는 저를 지지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다.
우리도 겸손하게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고. 이제 중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과거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후배 교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겸손하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룽광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헤이롱장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우리 중화의 역사적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역사를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동북 지역, 즉 만주 일대를 포함한 고대 영토가 곧 우리 중국의 정통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저는 여러 연구와 투자를 해온 사람입니다. 제 직업은 아주 특이합니다. 바로 만주 고대사 관광 해설사입니다. 중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해외 관광객들에게 만주의 역사 유적을 보여주고 그것이 모두 우리 중국 것임을 설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우리 중국은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특히 한국조선은 언제나 중국에 종속되어 온 왜소한 나라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는 중국 문화를 모방하고 표절만 해왔을 뿐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려 국경선이라는 주제가 한국 학계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대 고려가 지금의 국경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 조그만 나라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라고 비웃으며 직접 확인해보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마침 저는 제 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종종 있었고 만약 필요하다면 고려 국경을 연구하는 한국인들과도 만나서 제가 가진 중국의 역사적 우월함을 논리적으로 펼쳐 보일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은 원래부터 거대했고 고려가 차지했다고 주장하는 만주 일대는 당연히 예로부터 우리의 땅이었으니 굳이 한국인들에게 배려해줄 이유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늘 그래왔듯 저는 한국은 그냥 우리를 부러워하며 따라하는 나라다라는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제가 늘 하던 대로 공항에서부터 가벼운 시범을 보였지요. 기다리는 줄에서 무뚝뚝하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앞쪽에 서 있던 한국인 청년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청년은 줄을 지켜달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대국인 중국에서 온 내가 굳이 이런 사소한 규칙을 지켜야 하나?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제가 황제라도 된 양 행동하면서 한국인들의 눈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이 다가오더니 한국어로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이며 모든 승객이 질서를 지키고 있다. 더구나 국가 간의 예의를 우선 지켜달라고요. 저도 영어로 적당히 둘러대려 했지만 직원은 오히려 제가 무심결에 내뱉은 어눌한 한국어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꽤 논리적이고 어이없게 굴면 바로바로 제지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우리 중국보다 못한 나라다. 잠깐 어떤 규칙을 내세운다고 해서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제 안에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고려 국경 관련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한국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발표회장에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고려 국경의 진실이었고 제가 늘 주장하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뻔하겠지.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자화자찬이겠어? 라고 기대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비웃으면서 딱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자 첫 장면부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려 국경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과 조선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해 놓은 것이다. 실제로는 만주의 상당 부분까지 고려가 영토로 삼았다. 라고 말하며 갖가지 사서와 지도, 문헌 증거들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료와 역사서 이름들을 일일이 대면서 고려도경에 따르면 고려 남쪽에 요해, 즉 발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곧 고려가 단순히 한반도 안쪽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라든지 요사와 금사,
명사 등의 중국 측 문헌에도 고려와 요나라가 지금의 랴오둥요동 일대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등등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이 쉼없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설마 그 기록이 무슨 대수라고 대국인 우리가 인정해야만 진짜가 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한국인 연구자는 고고학적 자료까지 들이댔습니다. 직접 만주 현장을 답사한 결과 요나라 탑들이 특정 지점을 경계로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요나라와 고려가 국경을 맞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 이 라인에 분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다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철령시 박물관 자료 혹은 동북공정 관련 지도에도 고려와 요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지역으로 랴오둥 일대가 적혀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 측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쉽게 굴복할 리가 있나요?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가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한국 사학계에 편향된 자료 아닌가? 게다가 중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고려 같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갔겠는가? 말도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런데 그 발표자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학계 주장만이 아니다. 명사, 요사, 금사 같은 중국 역사서에도 고려와 요나라, 금나라가 만주 일대에서 충돌했다는 기록들이 분명하게 나온다. 더구나 압록강에 대한 정의도 옛 사서에는 달라서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더 북쪽 지역을 압록강으로 칭한 기록이 있다. 일본인 학자들이 조선 역사 지리를 왜곡하며 국경선을 인위적으로 남쪽으로 옮겨놓은 흔적이 분명하다. 라고요. 제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한국인 대학원생들도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룬광웨이 씨가 믿는 그 압록강이 실은 다를 수도 있다. 철령 역시 우리가 아는 지금의 철령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다는 문헌이 있다. 라며 조목조목 보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라서 우습게 보았는데 그들은 이미 수많은 자료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고 거기에 최신 고고학 연구와 현장 조사 사진까지 보여주니 제 입장은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중국이 곧 세계의 중심, 한국은 중국 것을 따라하며 정신승리하는 국가라고 생각했기에 이들의 논리를 인정해버리면 제 자존심이 크게 상할 뿐 아니라 제가 해온 만주 관광해설 사업 자체가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거 다 중국이 원래 정벌해온 땅이고 고려가 잠시 보였다고 해도 그건 조공이나 바치던 종속 관계였을 것이다. 영토라는 건 힘센 자가 차지하는 것. 결국 그것은 모두 우리 중국 소유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다른 한국 연구자들이 듣고 있다가 교양 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영토 문제는 힘과 폭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과 당시 주권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다. 게다가 고려가 요나라, 금나라와 맞서 싸웠던 기록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옛 역사책에도 있다.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겉으로는 별소리 다 하네. 어차피 한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 같은 존재라고 목소리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제 이런 태도에 분노하기보다는 또 저러는군 하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제가 데려온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도대체 저 한국인들은 어디서 저런 자신감을 갖는 거지? 생각보다 논리적이네. 좀 더 들어보고 싶긴 한데라고 소곤거렸습니다. 저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입만 열면 모든 게 중국 건데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 야외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노인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무슨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괜히 깔보고 싶어졌습니다. 중국이랑 비교가 되겠어. 여긴 젊은 애들이나 노인들이나 그냥 날라리 같을 거야. 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들렸는지 그들 중 한 명이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때? 이거 중국에선 흔한 일이야라고 웃어넘기려 했지요. 그런데 한국인 노인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면 곤란하다.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더구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이건 최소한의 예의 문제다. 라고 매서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보통은 나이 많은 분들이 참견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혹은 화만 낼 수도 있건만 그 노인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옳은 말로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저는 살짝 움찔했지만
그래도 중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여기는 한국이다. 기본 규칙과 법,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여기가 중국이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 안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오면 지켜달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 한국이 뭔데 감히 우리 중국인을 가르치려 드나? 한국은 중국 것 뺏기고 음식이나 문화도 다 따라 해놓고선 말이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굉장히 또렷한 발음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과 다르다. 반만년 역사로 나라를 유지해왔고 수많은 외침에 맞서 지켜온 고유의 전통과 언어, 문화가 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법적인 처벌도 받는다고 알고 있다. 중국에서 온 손님이라면 더욱 예의를 지켜달라. 저는 웬 중학생 따위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애가 어른한테 무슨 말대꾸냐고 버럭 소리치려 했는데 그 아이는 우리는 말대꾸가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나이, 성별, 직업을 막론하고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네 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료와 연구 결과를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가 죽기보다는 오히려 더 억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최고니까 어차피 너희는 조그만 나라,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함께 화내기보다는 또박또박 사실과 논리를 댔습니다. 이를테면 전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민족은 독립적으로 살아남았고 여러 고대 국가는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도 요나라, 금나라와 항쟁하고 국경선을 형성했다는 자료가 다수 남아있다. 이게 곧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자료는 제가 평소에 보아온 동북공정 문헌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렇다고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 자료에도 은근히 고려와 요나라가 지금의 랴오둥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다. 철령 일대에서 국경 충돌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늘 그것을 어차피 중국이 최종적으로 차지한 땅 정도로만 이해했고 관광객들에게도 그렇게 해설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그것을 두고 그만큼 고려가 북방 영토를 개척하고 나름의 정체성과 강력함을 갖췄다는 증거로 삼고 있었고 실제로도 발표의 자료를 통해 자세히 입증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올라 한국 곳곳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자리에 먼저 앉아 우리 중국 관광객이니 특권이 있다며 당당히 우기기도 했고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전화를 받았지요. 물론 주변 한국인들이 조용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질서를 지키는 곳입니다. 음성통화는 작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저는 더 크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왜 이리 소심해? 우리 중국에선 지하철에서도 다 크게 떠드는 게 자유다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중년 여성 한 분이 또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그건 중국 일대 일이고 여기는 한국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공공질서는 다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쯤 되니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더군요. 하지만 중국이 크고 잘나서 그렇지라는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그 잘난 나라가 왜 이렇게 기본 예의도 안 지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일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고려 국경선을 연구한다는 한국의 역사 단체 주최 세미나에 잠입했습니다. 거기에선 철령, 천리장성, 강동 육주 등 지명이 등장했고 그동안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문헌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컨대 고려도경은 고려 시대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이 적은 기록인데 그가 고려 남쪽에는 요해가 있다고 분명히 썼다는 것입니다. 요해라 하면 발해 쪽을 가리키니 즉 고려가 한반도 안쪽에만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다 요나라, 탑이 만주의 특정 지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요나라가 더 서쪽 지역을 점유했다면 동쪽은 고려가 국경을 대치한 것이 맞다라는 고고학적 근거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파보고 조사한 결과를 모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중국이 다 거쳐간 역사지 고려 따위가 뭘 했겠느냐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자 바로 대학원생으로 보이는 한국 청년이 이미 학계에 발표된 논문들이 있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학자 시라토리와 수단 소키치 등이 조선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내용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조선 총독부 주도로 만들어진 조선사 37권 같은 문헌 역시 고려 영토가 좁았다는 식으로 축소해서 왜곡해온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름들을 처음 들어서 황당했지만 분명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니 말을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몇몇은 오히려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고려가 만주까지 진출했던 게 사실이면 우리의 역사 해설도 달라져야 할지도 모르잖아. 가이드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라며 저에게 한술 더 떠서 되묻더군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가져왔는데 고작 한국 따위에게 논리를 뺏긴단 말인가 라며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딴 건 다 중국을 질투하는 한국인들의 조작이라고 무조건 몰아붙였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래도 자료가 꽤 많던데라고 하자 저는 그 자료도 가짜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 학자나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 침착하고 합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민감한 주제임에도 소리치거나 욕설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자료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무례한 행동을 보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곧장 지적하고 교정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마치 참교육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 누군가의 물컵을 함부로 가져다 쓰기도 했는데 옆자리 한국 대학생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 컵입니다. 물건은 주인 허락 없이 쓰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며 작은 컵 하나 쓰는 게 뭐 그리 대수야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학생이 개인 소유물이고 위생 문제도 있다. 다른 나라 규정을 따라 달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상대방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건 어디서나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으나 중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적어도 한국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화 차이가 있다면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왠지 제가 오히려 무식하고 유아적인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러던 중 한국인의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가 영토 확장에 힘썼고 한글 창제뿐 아니라 북방을 회복하려 애쓴 공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제나 중국 황제만큼 대단할 리가 없지라며 흘겨들었는데 한국인 한 명이 조선왕조실록 내용 중 세종이 요동 회복을 늘 염두에 두었다는 구절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종이 요동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건 고려의 옛 땅이 저 북쪽까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들으니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만약 고려가 확실히 북쪽 지역을 지배했고 조선 초기부터 만주 수복을 꿈꿨다면 제 생각대로 한국이 결코 만주의 존재를 몰랐던 게 아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완강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봤자 실패했잖아. 결국 조선은 우리 대국에게 머리를 숙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쪽 연구자가 세종 이후로 명나라와 조선이 외교적으로 얽히면서 무력 충돌 대신 여러 협상이 오갔지만 세종이 북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역사에 분명히 나온다. 한 번도 그 염원을 놓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구석으로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자료들은 결코 허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사서에도 명시된 기록들이나 만주 현장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들이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 한국이 일부 만주를 차지했던 게 사실이군요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제 사업,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중국 최고의 원리가 걸려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국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한국인들과 충돌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도 길 한가운데에서 침을 뱉다가 상인 아주머니에게 뭘 그렇게 함부로 뱉느냐. 여기서 장사하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씻고 닦아야 한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선길에 침 뱉는 건 평범한 일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아주머니는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누가 봐도 불쾌하고 공공위생에 문제를 준다는 말이다. 중국 사람이면 다 봐줘야 하냐? 라며 또박또박 되물었습니다. 참 무안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제게 질린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반성 따위는 하지 않고 중국이 더 큰 나라니까 이 정도는 봐줄 줄 알았는데 참 째째하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연구자들이 정리해놓은 진짜 고려 국경 지도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지도와 달랐고
여기에 의하면 천리장성이라는 큰 방어벽이 훨씬 북쪽에 있었으며 철령 역시 지금의 위치보다 북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강동 육주와 압록강 문제도 일본 제국주의와 그 추종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남쪽으로 왜곡해 놓았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고려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대 강대국 요나라 및 금나라와도 대등하게 대치했던 역사가 인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은 그 모든 지역을 손에 넣었던 적이 있다. 최종 승자는 중국이다. 고려가 잠깐 왔다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한국은 늘 중국을 모방하고 아류로 따라다닌 나라일 뿐이다 라고 큰소리치고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비웃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일부는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말도 안 되는 저의 억지에 말을 아끼는 듯했습니다. 저로선 더 이상 한국에서 무엇을 할 마음도 없었고 모든 것이 불쾌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믿고 싶은 것은 중국이 최고이고 한국 따위는 우리의 번뇌도 되지 않는다는 구호뿐이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쏟아낸 역사적 증거와 논리들은 제가 아무리 우기고 무례를 떨어도 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망신당하고 굴욕을 맛보았지만 끝까지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면서도 자꾸 거짓말로 부풀린다고 끝까지 우겨댔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겪었던 당혹스러운 일들을 뒤로 한 채 곧장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가기 전까지도 공항에서 새치기를 시도하고 손소독제며 안내 물건을 함부로 집어가려다 공항 직원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만 저는 끝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자꾸 자기네 역사와 우수성을 들이대며 우리 중국에 맞선다는 사실이 분했고 저는 그 모든 걸 인정 못한다고 외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게서 뭔가 반성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어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변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은 우리 중국 문명을 따라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나라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저와 함께 여행했던 중국인 동행들은 한국에서 본 풍경과 이야기들의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저처럼 끝까지 우기지는 못하더군요.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고려가 만주를 차지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인들이 제시하는 논리와 연구 자료가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고 중국이 최고이며 한국은 중국 따라하기에 급급한 국가라고 믿을 것입니다.